세계는 여러 차례 화산 재해를 겪었습니다. 얀라우쿠크는 며칠간 항공편을 중단시켰고 킬라우야는 수십 년간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장 극단적이었던 분화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이 분화는 200만 년간 지속되며 대멸종을 촉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분화를 천천히 직접 겪게 됩니다. 지금부터 2억 5,200만 년 전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경계의 지구를 돌아다닙니다. 살아있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빙하기는 오래전에 끝났고 지구는 전반적으로 온도면에서 살기 편안한 곳입니다. 지금은 판게아의 시대,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이 극지방에서 극지방까지 거의 이어져 있습니다. 광활한 내륙은 건조하고 계절에 따라 습한 시기와 건조한 시기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땅 대부분은 침엽수 비슷한 숲으로 덮여 있으며 습지대 저지대는 해안선과 강을 따라 분포합니다. 지구는 현대 기준으로 이미 따뜻하며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지만 생명체들은 일단 이에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시베리아가 될 이곳을 걷다 보면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땅이 살아 움직이는 듯하고 여기저기 균열이 생깁니다. 당신이 멈춰도 땅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다 진동이 시작되고 발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균열 중 하나를 들여다보고 저 아래에서 뭔가 주황색인 것을 발견합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이 곧장 당신을 향해 치솟아 오릅니다. 당신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그마가 균열을 뚫고 솟구쳐 올라오며 공기와 다짜 용암으로 변해 당신 주변 땅을 뒤덮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달리는 동안 땅이 계속 앞에서 갈라집니다. 멀리 보면 이 현상이 국지적이 아니라 수백만 평방 마일에 걸쳐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미래의 지질학자들이 부러워할 특별한 경험, 즉 홍수 현무암 분출 현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들은 오래 살지 못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옐로스톤을 떠올렸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지질현대학자 세스 버지스의 말에 따르면 시베리아 트랩의 엄청난 규모는 옐로스톤을 핀 머리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 일은 현재 두려워하는 슈퍼화산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지구 멘틀 깊은 곳의 뜨거운 플룸이 판게아 아래 지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륙의 고대 핵심인 시베리아 크라톤을 뚫고 나왔습니다. 동시에 대륙 자체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페름기 트라이아스기는 극심한 균열이 일어나 시베리아 일부가 천천히 갈라지며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늘어남은 지각을 얇게 만들었고 얇은 지각은 균열과 틈이 생기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멘틀 기둥이 지각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멀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그마는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분출됐습니다. 용암을 피해 도망치며 점점 숨쉬기 힘들고 공기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숨을 쉬어도 위에서는 산소를 충분히 얻지 못합니다. 맑았던 하늘은 사라지고 독성 가스와 마그마가 뒤섞인 부연 연무로 대체되었습니다. 범람성 현무암 분출로 인해 100조 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델에 따르면 시베리아 트랩스가 단 1년 동안 활동해도 14억 6천만 톤의 이산화황이 방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기 중 온실가스와 유독 가스가 크게 쌓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시베리아 트랩스 사건으로 인해 총 1조 2천억 톤의 메탄과 4조 톤의 이산화황이 대기 중으로 방출됐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용암이 퇴적된 탄소가 풍부한 집안 위로 퍼지면서 그 집안을 더욱 분해시켰습니다. 그리고 용암이 계속해서 바깥으로 흐르면서 점점 더 약한 집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균열이 생기고 더 많은 용암이 흘러나올 수 있었습니다. 전체 용암의 거의 2분의 3가 처음 30만 년 동안 분출되어 미국 크기와 맞먹는 대륙이 최대 1km 깊이의 용암 아래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야기의 끝과는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아주 극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그 일은 한 번에 한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고식물학자 샌디 루이 박사는 지구상의 대부분 생명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늦을 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멸종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멸종이 일어나는 동안 그 풍경 속에 직접 서 있었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상의 종들 중 90% 이상이 수십만 년, 어쩌면 수백만 년에 걸쳐 사라졌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그런 규모의 상실을 한평생 동안 목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잘못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종이 사라지며 방대한 생명 배경 속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수십만 년이 지나 따뜻함이 쌓이고 결국 견딜 수 없게 되며 공기는 더욱 탁해집니다. 용암은 단순히 땅의 형태만 바꾼 것이 아니라 대륙 규모의 탄소가 풍부한 암석층을 태우면서 막대한 양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해왔습니다. 용암은 니켈도 퇴적시켜왔습니다. 대부분의 생물에게 소량의 니켈은 이롭지만 많으면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니켈을 정말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생물 중 하나가 바로 메탄 생성균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니켈을 먹고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 아주 작고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래서 용암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지구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두 가지 다른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금방 깨닫고 급히 물가로 달려가 들어가지만 즉시 화상을 입습니다. 이제 이 행성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스스로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이 시점에서 평균 표면 수온은 화씨 104도에 이릅니다. 참고로 현재 적도 해역의 해수 온도는 약 화씨 79, 80도 정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뜨겁기만 한 게 아니라 물이 피부에 닿는 느낌도 이상합니다. 마치 당신과 반응하는 것처럼 일어나서는 안 될 방식으로 타오르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용암이 지면에서 방출한 모든 탄소가 대기 중으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속으로도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바다는 산성화가 심해져 대부분 생명체가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껍데기나 골격에 의존하는 유기체들은 산성화된 바다에서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런 구조물들은 껍데기를 만들 수 없고 골격은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지는데 산성화된 물은 그 과정을 거의 완전히 멈추게 합니다. 당신 주위에는 죽은 동물들 뿐입니다. 트릴로바이트, 달팽이, 조개, 완종류, 그리고 다른 모든 종류의 해양 동물들이 바다에서 해변으로 쓸려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이미 표면 아래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해양 생명체들이 반쯤 썩은 채로 대멸종, 즉 페름기 대멸종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약 90-96%의 해양 생물이 죽임을 당했고 산호초는 파괴되었으며 바다는 살아있는 유기체,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텅 비게 되었습니다. 대기 중 넘쳐난 기체들로 지구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바다는 뜨거운 욕조처럼 변했습니다. 100만 년도 채 되지 않아 페름기 바다의 온도는 화씨 70도에서 97도로 올랐고 이후에는 화씨 10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대멸종 절정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해양 무척 추동물 대부분이 화씨 75, 82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생존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들은 그 시점에 적응이 아니라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화산 폭발로 해양 무산소증이 발생했습니다. 뜨거워진 바닷물은 더는 충분한 용존 산소를 담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물 분자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며 더 따뜻한 물은 아래 물과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산소도 깊은 바다까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바닷물 산소 농도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대멸종을 앞두고 산소가 필요한 생물들에게는 매우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내륙을 달리다 보면 주변이 완전히 황량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동물이나 식물 등 생명 흔적을 찾으려 멈춰 주위를 둘러봅니다. 주변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고 가끔 리스트로사우루스만 보입니다. 페름기 대멸종을 견딘 몇 안 되는 리스트로사우루스가 황량한 풍경을 걷고 있습니다. 이 동물은 포유류와 파충류 특징을 모두 지니고 부리와 엄니가 있으며 크기는 큰 개에서 돼지까지 다양합니다. 살아있는 무언가를 보면 위안이 되지만 대부분의 생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부만 남아있고 매우 아프고 약해 보입니다. 지구 최대의 육상동물인 시냅시드들은 거대한 포유류형 도마뱀처럼 생겼으며 현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 들리던 곤충들의 윙윙거림도 사라졌고 거대한 잠자리처럼 생긴 곤충인 메간 유롭시스조차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존재를 놓칠 리간이 없죠. 그것의 날개 길이는 최대 2.5피트에 달할 수 있었지만 단 한 마리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멸종해버렸기 때문이죠. 더 나쁜 것은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 중의 75%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늘에서 잠시 햇볕을 피하려고 간절히 나무 한 그루라도 찾아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광범위한 가뭄이 발생해 지구가 메말랐고 산불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말이죠. 불길이 전 세계를 휩쓸며 남아있는 나무마저 태워숲 전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지구는 주요 탄소 흡수원 중 하나를 잃었고 그 결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더욱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암과 온실가스가 매일같이 세상을 뒤덮는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물들마저 불타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또한 당시 육상 동물들이 서식하던 많은 생태계마저 태워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독성 가스의 축적으로 인해 나무와 식물들에게 또 다른 죽음의 원인이 생겼는데 바로 약해진 오존층의 파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오존층에 큰 교란이 있었음을 밝혔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합니다. 러트거스 대학교 지구 및 행성연구학과의 벤자민 블랙 박사에 따르면 전 세계 오존 농도는 1990년대 남극 오존 구멍에서 관찰된 수준보다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존층 손실로 식물들이 수백만 년 의존한 보호막이 사라져 강한 자외선에 노출됐습니다. 동물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그 이야기는 잠시 후 다루겠습니다. 자외선이 식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번식 능력에는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이제 나무를 찾기도 포기하게 되고 한때 지구를 뒤덮었던 식물들이 다 어디 갔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보이는 건 이상하고 칙칙한 식물 같은 것뿐입니다. 적어도 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목재를 분해하는 곰팡이였습니다. 죽은 나무들은 결국 곰팡이의 먹이가 된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 곰팡이들은 축제를 벌인 셈입니다. 죽은 나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였기에 이제 사방에 먹이가 널려 곰팡이들이 빠르게 번식했습니다. 그늘이 없으니 오늘 햇빛이 유난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더위뿐 아니라 팔을 보면 온몸이 다 탄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탄 걸까요? 약해진 오존층은 식물에게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대부분의 육상 포유류 피부는 지구 대기의 강한 자외선에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는요, 일시적으로 외피가 타는 것을 견딜 수 있었던 동물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암이었습니다. 맞아요. 페름기 육상 척추 동물들도 결국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이제 여러분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보통이라면 땅에서 식물을 구하거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주변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도 안전하게 먹을 만한 상태로 보이지 않네요. 페름기 대멸종 때 식물이 사라지자 전체 먹이 사슬이 무너졌습니다. 식물이 없으면 작은 초식동물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작은 초식동물이 없다면 큰 육식동물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이들 모두 각자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페름기 내내 지구는 이미 다소 따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200만 년간 계속된 화산의 용암 분출이 더해지면 지구 전체가 불붙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의 수백만, 수십억 톤의 이산화탄소와 육지에 멈추지 않는 열기가 결합해 이 행성은 정말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0만 년간 화산 폭발 때 정확히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우리 역사에서 화산 폭발의 영향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1783년 아이슬란드 라키 화산 폭발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화산이 처음 폭발했을 때 북방구의 평균 기온이 실제로 화씨 1.8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들리진 않죠? 하지만 라키 화산은 전 세계에 겨우 32박마일의 용암만 분출했습니다. 시베리아 트랩스 홍수 현무암 분출은 24만에서 70만 2박마일의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미국만, 이전의 멕시코만의 2배에 가까운 부피입니다. 그것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보세요. 이미 지구는 따뜻했고 페름기 대멸종 당시 기온은 정말 극한의 영역까지 치솟았습니다. 열대 지방에서는 기온이 일상적으로 화씨 100도를 넘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열대 지역은 덥고 습하지만 평균 기온은 대략 화씨 70도에서 86도 사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땅 자체가 거의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기온 변화는 극심했으며 너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생물종들은 적응할 시간이 없어 적응하지 못하면 보통 죽습니다. 이 산소가 부족하고 황량한 화덕 같은 행성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만 곧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식물이 보이고 저게 비인가요? 잠시 동안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시원함을 기대하며 고개를 뒤로 젖히지만 비는 따뜻하고 피부가 가렵다가 곧 타는 듯이 아파집니다. 붉은 반점이 거의 즉시 나타납니다. 이곳의 산성비는 pH가 2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이는 레몬 주스나 식초와 같은 수준입니다. 대기 중 많은 유독가스 때문에 이곳의 비는 생명을 키우기보다 오히려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외로운 식물을 내려다보고 빗물이 땅에 스며드는 걸 지켜봅니다. 식물은 약하고 갈색입니다. 비가 토양의 영양분을 모두 빼앗아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고 실제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옵니다. 이제 숨쉬기가 힘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뭔가 정말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대부분의 육상생물에게 고탄산 혈증이라는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쉽게 말해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인간의 경우 이 상태는 두통과 호흡 곤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혼란이 찾아오죠. 쉴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미 같은 바위를 4번이나 지나쳤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거죠? 고탄산 혈증이 심해지면 혼란은 망상으로 바뀌고 이어서 발작, 의식 상실, 혼수 상태, 호흡 부전,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대멸종 당시에는 대기 자체가 육상 동물들을 내부에서부터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산성화된 땅에 누워 흐릿한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제발 차갑기만 하길. 이 끝없는 화산 폭발의 흔적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시베리아 트랩에는 이 경악스러운 자연재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약 300만 평방마일에 달하는 현무암 암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페름기 대멸종 이후에도 시베리아 트랩은 계속해서 용암을 세계로 흘려보냈습니다. 그 최초의 분출은 50만 년 동안이나 상당한 규모로 계속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후에도 소규모 용암 범람이 100만 년 넘게 이어졌다고 믿으며 전체 화산 분출 기간은 약 200만 년입니다.
수백만 세대에 걸친 동물들이 끊임없는 화산 분출 동안 살고 죽었습니다. 대부분은 죽었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네. 대규모 홍수, 현무암 분출, 즉 대형 화성암 지대라고 불리는 현상은 드물지만 지구의 깊은 지질학적 순환의 일부입니다. 이 현상은 수십만,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나며 인간의 수명 동안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시베리아 트랩 같은 대규모 사건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록된 역사보다 훨씬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거대하게 진행될 것이며 생명체가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파괴적일 것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이 슈퍼 화산을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